반갑습니다. 마산종합사회복지관 제20기 부모교육 이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경란입니다. 자, 어떻게 지내셨나요? 여전히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대면 수업을 못하고 이렇게 비대면 수업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요, 제가 여러분하고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싶냐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생겼을까 그 이야기입니다. 마음이 어떻게 생겼을까를 바라보는 이론 털은 아주 많습니다. 네, 저는 이제 앞에 1회기 때 저의 이론적 배경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대상관계 이론이라는 것을 가지고 상당 공부를 배웠습니다. 대상관계 이론은 뭐냐 그러면 간단하게 말하면 어릴 때 주요 양육자와의 경험이 내 삶에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이제 오늘 하고 싶은 게 이야기 나누고 싶은 게 뭐냐 그러면 어릴 적에 이런 경험들이 이제 우리가 마음이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보는데요. 그 중에서 말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연구를 한 겁니다. 어릴 때 몸이 자람에 따라서 마음이라는 것들도 어떻게 자라더라 하는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오늘 이제 2교시에는 이를 할 겁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몸이 성장하면서 마음도 같이 성장하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연결해서 우리가 알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게 될 겁니다. 이게 보다시피 아이들 기준으로 이제 아이들이 처음에 기기를 시작하고 앉고 물건 잡고 서고 혼자 걷고 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단순히 몸만 발달하는 게 아니라 마음도 성숙해진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이 누냐 그러면요, 제가 말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마가렛 말러라고 되어 있는데 소아과 의사이면서 정신분석가랍니다. 이 사람이 1950년도에 뉴욕에서 이제 아이들을 상담센터를 열면서 아동 38명과 어머니 28명을 대상으로 10년간 추적 조사를 한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연구 중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이때까지 우리가 마음에 대해서 공부할 때 아픈 사람에 대해서 위주로 이렇게 관찰 연구를 했다면 이 사람은 건강한 아동을 대상으로 실험실 연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몸과 함께 성장하는가를 알아보는데 중요한 연구를 한 사람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부모 교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아이가 당연히 10대인 자녀도 있을 거고 저처럼 20대인 자녀도 있겠죠. 가끔이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또 대부분은 아이들이 어리다 그래도 유치원이나 초등부에 있는 이렇게 3세 이전에 아이를 두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벌써 3세보다 더 커버렸는데 왜 우리는 이 공부를 할까요?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한다면 마음이란 것이 아까 뭐냐면 어릴 때 형성되기 때문에 이 공부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속담에 우리나라 속담에 3살 버릇 8가지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50년대에 연구를 해서 알게 된 거를 미리 아셨는지 모르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상관계에서 하는 이야기는 사람의 성격이라고 하는 것들, 마음이라고 하는 것들이 만 3세가 되면 거의 다 형성이 되더라 하는 연구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가 지금 3세를 넘어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이상을 다니는 자녀를 뒀다 할지라도 저희들이 이런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어릴 때 우리 마음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걸 하면서 우리 아이 마음이 어떻게 형성되었지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 부모인 나 자신도 나는 어릴 때 우리 부모가 나를 어떻게 키웠지? 내가 들은 이야기 중에 뭐하고 연결되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내 마음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유아의 심리적 성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위에 보시면 조금 전문적인 단어
나와서 어렵기는 한데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제일 첫 번째에 보면요, 이 표를 한 번에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죠? 네. 보면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한 1개월 정도는 자폐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자폐 아동 이런 이야기를 다 쓰는 거죠. 스스로 어디 안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뒤에 자세히 다시 하겠지만,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는 부모로부터 자폐기에 속한다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1개월에서 6개월 또는 길면 18개월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저희들은 이제 한 6개월 정도 이야기를 합니다. 6개월 정도 되면 뭐냐면 공생기, 요즘에 가장 중요한 단어 애착이라는, 성인 애착 이런 단어들 지금 아주 옛날에 한창 정서만큼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네. 우리가 애착이 언제 형성되느냐 그러면 아이들이 유아가 태어나서 한 6개월 전으로부터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성격이 만 3세 되면 거의 다 형성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까지를 보통 저희들이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게 분리개별화라고 되어 있는데, 한 6개월부터 아이들이 기기도 하고 이빨도 나고 뭐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부모로부터 몸이 떠나라고 하는 신호를 받는다는 겁니다. 몸은 이제 부모로부터 떠날 수 있는 신호를 받는데, 그때 마음이 어떻게 같이 나란히 성장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물어보는 게 분리개별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저는 뭐냐면 아이들이 36개월까지 태어나서 36개월, 만 3세까지 어떤 경험들을 해서 어떤 마음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지금부터 조금 자세히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들은 제 설명을 들으시면서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나는 어떻게 했지? 또는 내가 우리 부모로부터 들은 말 중에 나는 어릴 때 어떤 부모로부터 어떤 양육을 받았을까? 이런 것들을 한 번쯤 살펴보셔서 내 성격이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졌을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자세히 볼게요. 정상적 자폐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아까 그냥 자폐기 되어 있었는데, 이거는 실제로 이제는 정상적이다라는 말을 넣어야 된다, 이 뜻입니다. 여기 보시면 태어나고 나서 한 달쯤 된다는 겁니다. 아이들은요, 태어나서 한 달쯤 될 때까지는 그냥 자기 껍질 안에, 자기 털 안에 있는 시기랍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요, 부모가 누다, 나는 나고 엄마는 엄마고 이런 개념조차 없다는 거예요. 이때는 보면 거의 여기도 지금 나와 있지만 그냥 엄마랑 나는 한 덩어리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자신과 외부도 구분을 하지 못합니다. 오직 자신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말은 뭐냐 그러면요, 여러분, 이 시기는 굳이 인간이 태어나서 외부를 인식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나라는 존재 그 자체를 부모로부터 아주 잘 보살핌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저희가 어머니 역할이라고 되어 있는데, 부모의 역할이죠. 확장을 하면 이 부모의 역할, 이 시기에 아이의 욕구에 적극 반응해주고, 이게 울면 기저귀든지 젖이라든지 분유라든지 그런 거 적시 넣어주고, 이런 것들 불편하면 어디가 불편한지 살펴봐주고, 이런 식으로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해주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럴 때 아이들에게 생기는 게 뭐냐라고 지금 보시면요, 전능감, 대안감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쟤는 참 별것도 없는데 어떻게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 라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하고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우리가 자존감의 핵이라고 그러잖아요. 자존감의 핵이 되는 게 이 시기에, 다시 말하자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잘 보살핌을 받아야 우리 자존감이 높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372제 이런 단어들이 여기 하나 들어가 있는 게 있는데요. 이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이 시기에 아이가 어머니로부터 잘 보살핌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할 방법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물론 아주 명상하시거나 이게 기운이 아주 그러신 분들은 내가 어릴 때 어땠어요를 다 기억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억을 못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이때 내가 어떤 보살핌을 받았지? 라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어머니가 몸조리를 잘했느냐 이야기입니다. 어머니가 산모가 몸조리를 잘할 정도면 아이에 대해서도 어떻단 말입니까? 당연히 보살핌을 잘 받았을 거라는 거죠. 그렇지만 어머니가 산모가 만약에 몸조리를 못할 환경이었다면 아이 입장에서도 보살핌을 못 받았을 거라는 거죠. 그럼 여러 가지가 있을 거잖아요. 뭐 저희 시대만 해도 뭐 딸을 낳았으니까 뭐 아랫목을 따뜻한 데니까 그죠? 윗목에 뭐 올려놨다든지 그 다음에 뭐 낳은 지 3일 만에 일하러 나갔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죠? 그런 거는 상대적으로 그 부모도 고생했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아이가 보살핌을 그 자폐기 동안 잘 못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를 지금 키우고 있으신 분들이 아마 이야기를 듣게 될 건데요. 자녀를 낳고 나서, 출산하고 나서 몸조리할 동안에 어떠셨는지,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가족 관계에 관한 것들,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내가 우리 아이한테 온전히 조금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이 있는지, 아니면 내가 뭐 다른 여건에 의해서 많이 불안하고 힘든 환경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좀 기억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자녀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우리 자녀의 모습을 떠올리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에게 들었던 나 어릴 때에 관한 이야기들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저는 제 부모님한테 들은 말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제가 참 많이 울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때 뭐가 참 많이 불편했었나 보다라는 생각을 제가 이렇게 어렴풋이 공부하면서 좀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자폐기 아이들은 인간은 태어나면 한 달 동안에 부모로부터 잘 보살핌을 받아야 된다. 그런 것들이 인간의 자존감의 핵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핵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실제 어떤 경험이 있는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기가 이제 첫 번째가 출산 후 한 달 전후로 우리가 정상적 자폐기라고 그랬고, 두 번째가 한 6개월, 2개월에서 그렇게 시작하겠죠. 2개월에서 한 6개월까지 또는 길면 18개월까지 저희들이 공생기라고 하는 시기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때는요, 요 그림에서 여러분이 지금 보시다시피 엄마와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미세하게나마 구분이 있다는 걸 안다는 겁니다. 이 시기에는 외부를 미숙하게 그렇지만 엄마와 나를 딱 구분 지어서는 못한다는 거예요. 막연히 나의 학장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 시기는 우리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키울 때 아주 중요한 현상이 있는데요. 낯가림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막연히 엄마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엄마는 나의 한 덩어리라는 거죠. 내 편이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렇지만 외부에 누군가가 등장하면 이는 다른 낯선 거라고 이제 인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낯가리가 시작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래서 또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낯가리가 어땠나요? 네. 제가 지금 50대 중반인데요. 저희 시대를 치면 낯가리 없는 순한 아이가 억수로 착하고 부모들이 선호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심리학에서 보면요. 인간은 낯가리를 하는 게 정상적이라는 겁니다. 왜? 인간은 낯가리를 한다는 의미는 내 편이라고 하는 대상이 있다는 것을 인지했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인간은 낯가리를 하는 게 조금 더 정상적이고 건강한 겁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가 이런 것들은 합률이기 때문에 평균치를 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낯가리는 무조건 좋고 낯가리 없으면 나쁘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낯가리를 너무 지나치게 하는 거는 이것도 불건강한 겁니다. 그렇지만 낯가리를 너무 안 하는 것도 어떻단 말입니까? 이것도 우리는 걱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고 해요. 낯선 이를 가리지 않는 것도 반응 애착 장애일 수도 있다는 거죠. 너무 가리는 것도 반응 애착에 문제가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듯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는 거죠. 아이들의 낯가리가 어떻나요? 네. 그냥 또 뭐 좀 울다가 엄마가 오면 그냥 그치는 정도인지
아니면 엄마가 와도 거치지 않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 했는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거는요, 아까 내 편이라고 하는 대상에 대한 어떤 마음의 연결이 생기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 이제 돌봐주는 대상이 자주 바뀌는 것들은 인간에게 아주 무서운 불안, 단순히 분리불안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어쩌면 내가 죽을지도 몰라, 아니면 이 세상이 살아버릴지도 몰라 라고 하는 절멸 또는 멸절 불안을 느끼는 시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6개월, 최소한 6개월까지 저희들이 아이들을 잘 돌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아까 낯가리가 결국은 뭐하고 연결되느냐? 애착관계하고 연결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이 애착관계가 우리들이 이제 요즘에 아주 핫한 이유 중에 성인 애착이라든지 그래서 신뢰감 이런 것들하고 관련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착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 이후부터 애착이 갑자기 생기는 건 아니고 이제 이 점점 앞부터 해서 이제 애착이라고 하는 끈끈이, 마음의 끈끈이들이 이제 생기는 건데요. 이런 것들이 건강하다 안 건강하냐를 구분하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애착이 좋은 애착, 건강한 애착이 생겼다는 것은 뭐냐면 누군가와 따로 할 때는 잘 떨어져서 혼자서 잘하고 누군가와 함께 할 때는 함께 더불어 잘하는 것, 이것이 애착이란, 건강한 애착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들이 이제 이 시기에서부터 점점점 형성되기 시작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시기 참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요. 이 제목 자체가 공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서로 이제 이게 서로 의존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랬는데 이때는 어머니가 먼저 자녀에게 먼저 적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럴 때 우리들이 불건강한 게 뭐냐면, 엄마가 너무 힘든 상황이거나 뭐 우울이거나 뭐 다른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죠. 부모가 자녀에게 적응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부모에게 적응하는 걸 저희들은 기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착하고 순한 아이로 키워진다든지 아니면 공격적인 아이로 키워진다든지 이때부터 이제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공생기를 하면서 여러분한테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죠. 한 6개월 전으로, 꼭 반드시 6개월일 필요는 없습니다. 6개월 전으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엄마와 자기가 다른 존재라는 걸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낯가리라고 하는 것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 편과 아닌 편으로 구분하는 어떤 인지가 생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의 자녀는 낯가리가 어떠셨는지, 그리고 여러분 자신은 낯가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이런 이야기들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내가 낯을 많이 가려요 이런 이야기들은 어찌 보면 이 시기에 이런 부분들이 아직 남아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단계인데요. 세 번째 단계는 여러분들이 요 분리개별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분리개별화는요, 1 이렇게 되고 뒤에 보면 3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주황색 부분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6개월에서 36개월까지 성격이 거의 형성이 될 때까지를 말하는데, 이 단계는 3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요, 이제 여기 뭐 12개월 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아까 공생기가 조금 더 연장이 되는 거죠. 분화 단계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는 신체가 이제 우리가 돌쯤 지나면 아이들이 걷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기준합니다. 일단 12개월에서 18개월쯤 되면요, 아이들은 이제 엄마와 내가 다른 존재라는 걸 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벌써 몸이 뭐 한단 말입니까? 엄마하고 관계없이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아이는 엄마와 떨어져서 혼자 노려고 하는 시도도 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들이 알아야 되는 게, 부모 중에서 아이랑 유달리 떨어지는 것들이 힘들어하는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 아이가 떨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부모가 아주 걱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조금만 지 가고 싶은 대로 갈 때 들어 엄마가 숨어버린다든지 아니면 엄마가 없어져 버린다든지 아니면 엄마 하면 엄마 사라질 거야, 엄마 없을 거야, 엄마 도망갈 거야, 이런 식으로 애정 철회를 해서 유기불안을 대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유기불안을 자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아이들은 실제로는요, 이게 극기 막 시작할 때는 뭐냐면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이가 세상과 사랑에 빠지는 시기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제일 중요한 거는요, 아이가 세상을 많이 탐험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때 만약에 엄마가 너무 지나치게 깔끔하시다든지 이럴 때 아이들 입장에서는 탐험할 세상이 좀 드물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 적당히 자기들이 뭔가를 탐험할 수 있는 도구들이 이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강의를 하면서도 이 이제 대상관계를 설명할 때 어찌 보면 저의 불편함일 수도 있는데요. 설명하다 보면 자꾸만 이 대상의 역할, 주요 양육자의 역할을 엄마의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대상관계를 가지고 이제 연구가 나왔을 때는 그 50년대, 60년대 서양에서도 어머니들이 거의 전업으로서 아이의 주 양육자 역할을 할 때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걸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여기 책에도 어머니 역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부모의 역할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아이가 세상에 빠져서 사랑에 빠져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 부모가 해야 되는 역할은 뭐냐면 아이가 그 세상을 혼자 잘 탐험할 수 있도록 지켜봐 주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우리 아이가 걸음마를 할 때, 우리 집에서 그 아이의 걸음마를 우리가 어떻게 인정해 줬는지, 그 다음에 이때는 뭔가를 재질이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해작진다고 표현하는데, 그럴 때 뭔가를 꺼내고 이렇게 할 때 부모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봐줬는지, 이런 이야기도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까와 똑같은 질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은, 부모인 여러분 자신은 그런 말을 할 정도 때 이때 어때 하셨는지 이것도 한번 기억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요, 이제 분리개별하기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여기 보시면 18개월에서 24개월 되어 있습니다. 재친학이 되어 있는데요. 다시 또 다르게 하면 재접근 위기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분리개별하기 중에서 이 해기가 아주 중요한 해기입니다. 아이들이요, 이 앞에는 분화할 때는 몸이 이제 걸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떠날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떠나보니까 이게 참 힘들거든요, 사는 게. 그래서 아이들이 한순간 다시 부모에게 퇴행을 해오는 시기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동양의 우리의 생활 속의 이야기랑 엮어보면요. 이때 부모님들이 이런 제가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한다, 애기 짓을 한다, 아시타는갑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어요. 그럼 동생 보려고 하는갑다, 그런 이야기였거든요. 그런데 서양에서 연구를 해보니까 꼭 동생을 보지 않더라도 이 시기에 아이들이 퇴행을 하더라는 거죠. 다시 애기 짓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찾아낸 게 이 말러란 사람 연구의 이쪽 파트가 아주 중요한 파트입니다. 아이들이 18개월에서 24개월쯤 되면 그때 이 앞까지는 뭐든지 나 혼자 할래 라고 했던 아이들이 엄마가 업고 가자 그래도 아니야 난 걸어갈 거야 하는 애들이 갑자기 두세 발걸음 가다 보면 다시 업어줘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아니면 이 시기에 기저귀만 떼는 훈련을 했다면 잘 하다가 갑자기 안 하는 시기도 온다는 거죠. 이런 식대로 되어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재친학이 또는 재접근 위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기에 아이들에게 너무 부모님이 강압을 한다든지 아니면 아이도 변덕을 부리기 때문에 부모도 너무나 통제를 해서 모든 걸 부모 뜻대로 하려고 한다든지 이러면 아이 입장에서는 나라는 존재감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렇지만 부모님이 그런 것들을 잘 견뎌주시고 버텨주시면 아이 입장에서는 난 뒤에 너는 다는데요. 대상 항구성이라고 해서 내 마음속에 좋은 부모가 있어, 좋은 엄마가 있어, 좋은 아빠가 있어 하는 그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저희가 부모의 역할, 어머니 역할에 그 자리에 있어주기라고 되어 있지만 있어주긴다는 말은 견뎌주고 버텨준다는 단어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이죠.
우리가 3세쯤 되면 성격이 형성될 겁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때 아이들은 이제 자신을 통합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라고 좀 하는 거 있잖아. 나는 어떤 사람이야 라든지 할 때 이 나라고 하는 거는 대상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대상이 없이는 우리는 나라는 존재를 모른다는 거죠. 그럼 이 이야기는 뭔 이야기로 엮여야 되냐 그러면 나에게 좋은 대상이 되는 사람이 많다면 나는 나 자신을 좋은 사람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아이들이 뭘 하냐 부모를 통합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앞부분에는 나쁜 엄마도 있었지만 좋은 엄마도 있어. 그런 식으로 해야죠. 좋은 엄마도 있었지만 우리 엄마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야 라고 하는 감정들을 정리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통합이 되려고 하면 부모와 좋은 경험이 많아야 된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때일수록 부모랑 재밌게 즐겁게 잘 놀아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여기 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통하면 이제 우리는 나이가 어떤 존재라고 하는지에 대한 어떤 상도 맺히고 그것들을 상이 맺힌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내 마음속에 좋은 부모가 많을 때 우리는 이렇게 건강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분리개별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이야기를 뭐하고 다시 연결해야 되냐면 여기 제1이 아니라 제2 분리개별하기하고 연결해야 됩니다. 앞부분에 제1 분리개별하면서 이 분리개별하기, 유기불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이 요 뒤에 우리가 말하는 아이들 사춘기와 연결된다는 겁니다. 이때까지 앞에 제가 제1분리개별하기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3세 이전에 부모랑 이렇게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떨어져 나올 때 어떻게 떨어져 나왔는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앞에 보시면 이제 어릴 때 아이들 입장에서는 부모가 자기 옆에 조금 있어주는 게 더 건강한 거잖아요. 그죠? 마음을 튼튼히 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우리 아이가 이제 막 걸음걸이하고 한 3, 4살 뭐 이렇게 될 때 만 36개월이면 우리나라 나이로 4세 이렇게도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 아이는 나랑 떨어지는 것들이 어땠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스스로도 내가 한 3세, 4세 될 때 우리 부모님과 나의 관계는 어땠는지 그때 내가 동생을 태어나서 또 만약에 동생이 태어났다면 그때 그게 내한테 어떤 의미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기를 바란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왜 이런 것들을 그 어릴 때 3세 이전에 만 3세입니다. 3세 이전에 이런 것들을 왜 우리가 아이들이 지금 컸는데도 확인해 봐야 되냐 그러면 요런 것들 어릴 때 그 경험이 사춘기라고 하는 제2분리개별하기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그 사춘기는 누구나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사춘기를 하는데 어릴 때 이 분리개별하게 할 때 좀 부모로부터 든든하게 지원을 받고 부모랑 관계가 좋았다면 사춘기가 조금 더 쉬울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이게 사춘기에 자아 정체감에 혼란이 오는 시기에 다시 이 어려움을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게 대상관계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사춘기이기 때문에 훨씬 아이들 때보다 에너지가 더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강렬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사춘기를 다시 이제 분리개별할 기준으로 저희들이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이겁니다. 실제로는 두 마음이 재접근 위기 또는 재친학이라고 제가 제2분리개별할 시기에 했는데요. 그 마음처럼 두 가지 마음이 늘 이렇게 자기 안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게 사춘기입니다. 부모로부터 나는 떠나고 싶어, 독립하고 싶어 하는 마음과 부모로부터 나는 애정을 확인해서 같이 다시 결합하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그래서 존재를 확인하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상충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춘기에도 이제 한 번 더 부모에게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그죠? 부모가 이 사춘기를 잘 넘겨주시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나중에 또 경제적 어려움이라든지 직장 생활이라든지 결혼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영향을 꼭 끼치기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지금 부모님들은요
부모님 자신의 그 사춘기를 어릴 때 어떻게 보내셨는지, 혹시 사춘기가 있었나요? 또는 없었나요? 있었다면 어떤 식으로 하셨나요? 언제, 얼마만큼 하셨나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이 상담 일을 하면서 부모가 사춘기를 한 거는요, 자녀를 키울 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요, 부모도 사춘기를 겪어야 아이들의 사춘기를 조금 더 이해해 주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의 역할은요, 어찌됐든 아이의 그 사춘기는 이거는 그냥 성장하면서 생겨나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조금 인정해 주면서 부모님 나름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 받아들일 수 없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구분을 해서 행위는 야단을 치기는 하지만 그 사춘기가 하고 있는 그 존재 자체에 대해서, 아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받아주는 게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춘기라는 이야기를 조금 정리를 한 거죠. 사춘기라는 거는 결국 우리에게 또 성장을 할 수 있는 기회다. 그리고 사춘기 아이들을 잘 양육하기 위해서는 부모 자신의 걱정이나 불안, 이런 것들을 먼저 잘 정리해야 된다,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들을 해봅니다. 아이가 지금 중학생일 수도 있고 고등학생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지금 여기서는 출산하고부터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계획 임신이냐 아니냐도 여기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아이들을 임신했을 때는 어땠는지, 몸이 약해서 힘들었는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출산 과정, 이런 것들을 쭉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내가 우리 아이와 관계에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 그래서 이 아이가 나랑 잘 공생하고 그래서 애착을 잘 형성했는지, 아니면 어릴 때 그런 말을 쭉 할 때 있어서 나랑 분리하는 단계에서 나도 이 아이가 잘 분리해 나갔는지, 이런 것들, 그때의 어떤 사건이나 상황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자녀가 초등 고학년 이상이면 사춘기 나이에 들어와 있다면 우리 아이들이 지금 사춘기 때 보여주는 이런 것들이 무슨 영향을 끼치고 있을까도 보라는 거죠. 저는요, 오늘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다른 사례보다는 제가 경험한 사례를 위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큰아이 이야기를 또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조금 고지식 했던 것 같아요. 아이를 키움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 아이 어릴 때 기준으로 제가 생각해 보면, 우유를, 저는 이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찍 모유 수유를 끊고 분유를 먹였는데, 분유를 먹이면서 제가 아이의 분유를 시간에 딱 이렇게 육아책에서 말하는 대로 시간에 딱 맞춰서 먹였어요. 그래서 이게 그 시간표를 병원에 기록하듯이 하면서 이렇게 키웠는데, 실제로 제가 이제 우리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를 잘 모르고 키웠다는 건데요. 아이가 이렇게 우유를 먹이면 토하기도 많이 하고 좀 그랬었어요. 근데도 나는 아주 교과서적으로 2시간 간격, 3시간 간격, 몇 미리 이런 식으로 억지로 좀 했던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 아이를 키우면서, 지금까지 20대 중반인데 지금도 보면 우리 아이가 음식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특히 먹는 거를 누가 자기한테 간섭하는 거를 너무너무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의 이 모습을 볼 때마다 제가 내가 어릴 때 이 아이를 키우면서 이런 부분들에게 영향을 받은 게 아닌가 이 생각입니다. 이 음식을 시간을 정해서 한다는 거는 자기 의견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그런 음식에 예민할 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자기 자신을 통제한다든지 침범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사춘기 때는 더 심했고요. 그래서 엄마하고 이야기하자 할 때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서 제가 답을 하기보다는 기다려줘야 될 것들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왜? 본인이 이건 안전해, 이거는 침범이 아니야, 이거는 공격이 아니야 라는 마음이 들어야만이 우리 아이가 나하고 대화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이제 이 공부를 해서 도움이 받은 게 내가
그래서 아이의 사춘기 때 대화를 하거나 뭐를 때 아니면 아이의 예민함에 대해서 어릴 때 이런 경험들 때문에 이 아이 나름대로 이런 행동을 보일 수밖에 없구나 는 알고 나서는 아이가 이렇게 좀 하는 행동에 대해서 내가 좀 덜 간섭하고 좀 버텨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우리 아이의 지금 보이는 어떤 행동들이 어릴 때 내가 이 아이가 키움에 있어서 내가 했던 우리들의 상호작용하고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지금 저희 공부가 아이에 관한 공부도 하지만 자신에 대한 공부도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부모님의 이야기들을 들었던 거나 뭐 경험했던 것들을 통해서 나는 어릴 때 어떻게 키워졌던 아이야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내 사춘기와도 연결해 보시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자기 가족들을 자기를 포함해서 살펴보는 시간이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하고 또 다루고 싶은 제 이야기가 있냐면요. 아까 자녀를 잘 양육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걱정 불안 없이 행복감을 느끼고 살 수 있어야 한다 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자녀를 잘 키우고 싶지만 자녀가 아주 공격적으로 나온다든지 자녀가 반항을 한다든지 이러면 부모 입장에서 잘 키우고 싶은데 잘 못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성장과 관련해서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얘기 2차시 내용을 하겠습니다. 앞부분에 저희들이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데 그러려면 부모가 자기의 걱정이나 불안을 잘 관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 부모 입장에서는 잘 키우고 싶죠. 그렇지만 아이들이 아주 공격적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그 아이들이 아주 반항을 한다든지 이럴 때 우리도 참 힘들다는 거죠. 부모 입장에서. 그럼 이런 것들은 어디서 왔을까? 우리가 이것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공격성 잘 다루기 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하고 해보겠습니다. 공격성이라고 하면 짜증도 공격성이고 떼쓰기도 공격성이고 칭얼대기 근데 또 한편으로 다른 이렇게 마이너스 쪽 방향이겠죠. 무기력하거나 우울하는 것도 찍으면 공격성의 한 형태라고 합니다. 물론 난폭하고 욕설하고 반항하고 때리고 부수고 하는 것도 공격성이잖아요. 그래서 공격성이라는 것은 아주 이런 식으로 큰 카테고리에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것들은 어떻게 나타나게 됐을까 하는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학자들에 따라서요, 그 공격성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에 따라 좀 다른데요. 이 두 사람, 프로이드나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는요, 공격성이라는 거는 그냥 선천적인 거다. 우리 안에 근데 이게 나쁜 게 아니라 에너지원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요, 이 사람은 페어베인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야기한 건요, 공격성이라는 건 후천적이다.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그 욕구가 좌절되면 우리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상관계에서는 조금 더 환경을, 후천성을 더 강조하기 때문에 제 공격성에 대한 설명도 후천적인 것, 왜 우리가 공격성을 갖게 되었을까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자, 공격성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이들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배가 일단 고픕니다. 배가 고프면요, 어쨌든 누군가가 나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부모도 사람인지라 하던 일도 있을 수 있고 적시 못 채워줄 수 있잖아요. 그 욕구를. 그렇게 되면요, 아이들이 마음에 이제 공격성이 생긴다는 겁니다. 누가 나를 안 돌봐주네? 이런 이야기겠죠. 그죠? 그러면 이 공격성이 생겨서 막 힘든데 그래도 부모가 젖을 준다는 거죠. 늦었지만 젖을 주는데 이때 저는 이제 공격성이 생겼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부모 입장에서 이제 줄 때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좀 달래고 얼른 아이고 배고팠어 엄마가 늦게 줬어 그렇지 아이고 미안해 이런 식으로 부모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달래주고 얼래주고 살면 이 아이는요 난 공격성은 필요한 거네 내 공격성은 안전한 거네 이렇게 하면서 이 공격성이 건강한 공격성 에너지로 바뀐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를 통해서 우리가 적극적 상위 태도를 가진다는 거죠. 근데 이러지 않고 거꾸로 이런 경우에 만약에 젖을 달라고 우는데 왜 우느냐라든지 이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느냐든지 이런 식으로 아이를 공격해버리면 이 공격성이 다르게 변형된다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다음 거 한번 보실까요? 공격성 표현에 보시면 공격성인 거는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아까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도 봤지만 공격성은 여러 가지에서 표현된다는 겁니다. 아이들 입장에서는요, 환상과 현실이 구분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환상과 현실을 구분하는 게 뭐냐라고 하면 공격성을 가지고 한다는 거죠. 아이 키워보시면 알겠지만 유모차나 이런 데 앉혀놓으면 여기 만약에 볼펜이 있다 치면 주면 갖고 있다 입으로 툭 떨어뜨리고 입으로 툭 떨어뜨리고 여기 다시 잡아서 주면 또 떨어뜨리고 이런 행위를 막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게 뭐냐? 원래 지 앞에는 그게 있는지 없는지 불분명한데 떨어뜨림으로써 소리가 나거나 뭐 하는 것들을 해서 지금 현실을 안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더 좋은 거는 뭐냐? 부모가 다시 그걸 주워서 주면 이 아이 입장에서는 공격성을 사용해도 세상은 안전하게 잘 될 수 있네 라고 하는 현실감을 갖게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공격성을 잘 다루게 되면요. 앞부분에서는 한번 설명했지만 우리 아이들이 흥분이나 긴장을 훨씬 더 잘 견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이나 이런 것들, 발표 불안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됐기 때문에 세상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어릴 때 이 공격성을 잘 사용하고 잘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몸을 사용하는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일수록 몸 움직임 놀이들을 많이 하셔야 된다. 부모랑 아니면 뭐 운동을 한다든지 해라고 하는 이유가 공격성을 잘 사용하는 법을 배우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공격성이 잘 다루어지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를 보면 아까 제가 이야기 중에 부모가 배고프다 그러는데 도로 야단을 친다든지 뭐 이렇게 되어버리면 억압한다는 거죠. 이걸 못 사용하니까 자기 마음 안에 숨겨놨는 거죠. 그럼 공격성이 바깥으로 나와야 되는데 바깥으로 못 나오고 자기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울은 전형적으로 무기력이나 우울이 뭐냐면 공격성이 자기를 해치는 걸 우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아이들이 이제 소극적이나 무기력하거나 우울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죠. 다시 앞분에 했던 이야기 속으로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잘 다루어지지 못했을 때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아이가 공격성을 표현합니다. 그게 표현하는 방식 중에 하나는 그런데 부모가 야단을 치버린다는 거죠. 그죠? 예, 그렇게 되면 자녀 생각에는 내 보복받아서 나 아파. 그러면서 이거는 보복하면 안 되는구나. 공격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것 때문에 이 안에 스스로를 가둔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억압이 되고 나면 이게 아까 무기력이나 그냥 긴장 상태를 견디지 못하는 것. 더 나아가 버리면 나중에 무감각해지는 것까지 여러분들에게 되는 겁니다. 앞부분 부모가 야단을 쳤을 때 영향이라면 부모가 지금 우는 것, 이것도 실제로는 부모가 공격성을 잘 다루지 못하는 겁니다. 어른으로서 아이 앞에서 운다는 것은 어떤 영향을 끼칠까를 본다는 거죠. 아이들은요, 기본적으로 이 마음이 참 재밌는 마음입니다.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생긴대요. 겉으로는 의식적으로는 엄마한테 미안해, 엄마가 자기 때문에 우니까 미안해하는 마음이 생기지만 또 한편으로는 무의식적으로 내가 엄마를 이겼어, 내가 더 힘이 세, 이런 마음을 가지게 한다는 것도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죄책감은 있으나 이 행동이 없어지지 않고 더 가격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에게 결국은 이러려면 자기가 그 분노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 공격성을 잘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 나중에도 이야기하겠지만 부모는 아이들보다 어른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 앞에서 이게 많이 자주 운다든지 아니면 물론 야단도 나쁜 거지만 이런 것들도 부모가 공격성을 잘 못 사용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에게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공격성을 어떻게 표현하나요?
그럴 때 여러분은 공격성을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이 질문은 또 바꾸면 여러분 부모인 여러분이 자녀일 때 공격성을 어떻게 표현했나요? 그 다음에 여러분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나요? 아까 제 이야기를 제가 잠시 했지만 저는 저의 공격성을 울음으로 했던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항상 기억하는 것, 친척들이 기억하는 게 저보고 참 많이 울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 공격성을 제가 표현을 울음으로 밖에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왜 소통이 안 됐으니까? 그런데 제가 나중 커서 저희 아이들이 우는 걸 못 받아준 것처럼 제가 우리 부모님들은 그거를 받아주기보다는 야단을 치거나 아주 무시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억압해버렸습니다. 그게 나중에 제가 제 자녀를 키울 때도 우리 아이가 울음을 할 때 그걸 공격성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그거를 내 부모처럼 똑같이 무시하거나 야단치는 걸로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연결해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는 질문이죠. 여러분들 자신은 어릴 때는 어떠셨는지, 그게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가 공격성을 표현하는데 어떻게 반응하고 계신지 하는 질문을 해드리는 겁니다. 아까 부모가 사춘기를 하는 게 자녀 입장에서는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잠시 했었는데요. 이 이야기도 부모가 어릴 때 부모에게 자기의 공격성을 반항을 한다든지 주장을 한다든지 뭐든지 해봤다면 훨씬 더 자기 자녀가 그런 행동을 할 때 걱정을 덜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만나는 부분이 어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이가 사춘기인 것 같아요. 저한테 이야기를 하셔요. 그래서 제가 무엇을 보고 사춘기를 하시나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우리 애가 문을 쾅 닫아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는 사춘기 때 문 쾅 안 닫아봤느냐? 자기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대요. 자기는 사춘기를 해본 적도 없대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나 큰 반항 행동으로 넘겨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릴 때 어머니의 부모의 경험이 지금 우리 자녀들의 행동을 이해할 때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공격성을 다시 정리해보면 이거죠. 공격성은 나쁜 건 아니다. 어찌됐든 인간이 살면서 표현될 수밖에 없다. 청소년기에 부모 밑에 있을 때 부모가 잘 다루어줘야만이 된다. 그러지 않으면 이게 나중에 아까 분리개별화, 제2의 분리개별화에 속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직장의 어려움이라든지 경제적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영향을 끼칠 겁니다 하는 이야기를 이제 했습니다. 부모님 자신이 사춘기를 못했을 수도 있고, 그죠? 공격성을 사용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의 공격성 반항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모님 입장에서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제 살아남아야 되는지, 어떻게 버텨줘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요, 공격성에 대한 생각 자체를 바꾸셔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공격성은 우리가 반사회적이거나 나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은 누구나 공격성이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학자에 따라서 선천적이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후천적인 사람도 자설 경험에 관한 다른 부산물이잖아요. 그죠?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찌됐든 표현하고 사는 게 건강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난 사춘기야 라고 부모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부모님이 아이를 잘 키웠다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이거는 힘들으면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이야기를 해봅시다. 사춘기 아이들은요, 이제 그 부모로부터 자기가 독립을 해 나가려고 하는 시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좀 져주는 경험, 그 다음에 부모가 버텨주는 경험이라고 해서 이거를 굉장히 이들이 제목을 부모를 이기는 경험이라고 했는데 그걸 부모한테 함부로 해라는 뜻은 아닙니다. 부모가 이게 그 삼장법사가 손오공을 자기 손바닥 위에 올려놨고 위에서 아래로 쳐다보듯이 져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부모가 느긋하게 또는 이렇게 통제하고 있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5가지 정도를 이제 정리했는데요. 자녀에게 너무 쉽게 사과하지 마라. 그 다음에 변명하지 마라. 신세 한탄이나 울지 마라. 야단보다는 기다려줘라.
부모 스스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해라.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요,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자녀에게 쉽게 사과하지 마라. 이 이야기는 헷갈릴 수도 있어요. 자, 이걸 조금 정리해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어릴 때 저희들처럼 어른이 돼서 공부를 할 때 부모가 우리한테 너무 힘들게 했던 걸 안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 찾아가서 나는 어릴 때 엄마 때문에 이런 걸 힘들었어 이럴 때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인정을 잘 안 하십니다. 그렇게 부모가 우리한테 미안하다 한마디만 해주면 우리가 괜찮을 것 같은데 안 하신다는 거죠. 그런 경험을 했던 우리 입장에서는 자녀에게 사과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압니다. 이때 이 말은요, 그 자녀에게 사과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과는 하는데, 사과는 해야 됩니다. 하는데 쉽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가 조금만 이야기를 꺼내려고 하는데요. 부모가 이게 불편하니까 그래 미안하다 이렇게 이야기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자녀가 어떤 것들이 엄마 때문에 힘들었어, 어떤 것들은 아빠 때문에 힘들었어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 이야기를 좀 충분히 들어주고 나서 그래서 이 아이에게 그래서 네가 힘들었구나, 그래서 네가 화났구나 라고 사과해란 뜻입니다. 이거를 글자 그대로 사과하지 않기라고 이해하시지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이 불편하니까 빨리 쉽게 사과를 해서 넘어가려고 하지 마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자녀의 공격성에서 살아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과를 하는 것도 연결돼서요. 변명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부모에게 이것 때문에 힘들었어요 이야기할 때 이제 그냥 그 잘못을 인정하면 되는데 보통은 그때 이제 내 변명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 나도 어땠다든지 네가 오해하는 아이라든지 내 뜻은 그게 아니었다든지 이런 식으로 변명하기보다는 그냥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을 해야 하는 게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야기는요. 아까 공격성에서도 보시면 공격성이 잘 받아들이지 않을 때 야단치는 것만큼 중요한 게 부모가 우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신세 한탄이나 울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했어요. 자녀의 공격성이 왜곡되어서 이렇게 휘어진다라고 표현을 저는 하는데요. 겉으로는 아까 부모를 달래주기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긴 하지만 안으로는 공격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는 부모입니다. 자녀 앞에서 너무 약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게 필요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이제 야단보다는 기다려주라 뭐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있죠. 우리들이 흔히 되는 이야기인데 그죠? 이렇게 되려면 부모가 자기 마음을 좀 정리하고 평정심을 갖는 습관이 있어야 된다 이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이제 마음 가라앉히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제가 강의 가면서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요게 속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물어보시는 거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하를 가라앉히고 다시 버틸 수 있을까요? 했을 때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노래 중에 자신을 위하는 노래 3곡 정도를 가사 안 보고 부를 수 있으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저도 이런 걸 좀 많이 했는데요. 이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서 어찌됐든 하를 깔아주려면 3번 숨 덜 크게 들이마시는 거 빨리 3번 들이마시면 1초도 안 걸리는 거잖아요. 그런 시간들을 좀 벌기 위해서 본인을 스스로 위하는 노래들을 조금 소리 안 내게 우는 아이를 보면서 제가 부르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 하를 깔아주는 방법들을 부모님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찾아서 연습하십시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5번째 이야기입니다. 계속 저희 공부의 어떤 연결성이거든요. 우리도 결국 사람일 뿐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 자신이 어떤 한계가 있는지 말하고 여기는 변명이라기보다는 아까 엄마도 사람이라서 여기까지는 한계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니한테 미안은 하지만 나도 노력은 하겠지만 안 될 수도 있어.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로서의 중압감 이런 것들보다 여러분들이 나도 내 자신을 좀 잘 달래주는 부모로서 부모가 잘 달래주는 경험들이 필요합니다 하는 게 자녀의 공격성에서 살아남는 방법이라고 제가
전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 2교시는 다 했고요. 3교시, 3, 4교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오늘 수업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이들이 어릴 때 인간이 어떻게 어릴 때부터 마음의 형성되어 발달하는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의 사례 또는 제가 준비한 사례를 가지고 어린 시절의 경험이 배우자를 선택하거나 자녀를 양육할 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이럴 때 자신을 어떻게 다독거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